당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에 오늘 섰습니다.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원 당규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습니다. 탄핵 가능성하고 유효화를 미래는 더 없습니다. 탄핵 반대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체제 탄핵을 막기 위한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내란당의 오명에서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는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전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원내대표 이번에 나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당이 지금 백척간도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두 가지 면에서 좀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당이 내란 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도 거대 여당과 맞섰을 때 협상력이 뛰어나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보고 좀 나서주면 안 되겠느냐 네.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필 어제 또 아침에 인터뷰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하시길래 네. 저한테 그런 쓰임새가 있다면 당에서 나를 활용해라, 써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마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경태 의원께서 원내대표 나간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니요, 저는 지금 아닌가요? 경선에 참여할 생각은 없고요. 네. 저는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당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당이 좀 바뀌었다, 변화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좀 충정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이제 김성원 의원하고 송원석 의원 이 두 분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한 분은 이제 수도권 3선이고 한 분은 TK 3선인데 어느 분이 당 수습에 더 유리할 거다, 그래서 이제 잘할 거다 이렇게 뭐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다들 훌륭하신 네. 분들인데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당이 과거에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네. 그리고 또 당내 어떤 혁신, 쇄신의 어떤 그 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했을 거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당이 좀 더 좀 크게 변화하고 좀 선명하게 바뀌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이라도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원내대표가 되신다면은 저는 최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가지 혁신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혁신을 해내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혁신안 잠깐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고 왜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게 필요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있어서 진상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물리겠다, 네. 당무감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비상계엄을 옹호할 경우에는 네.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저런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의총을 열었는데 네. 결론이 나지 않고 되려 비대위원장, 저 혁신안을 제시한 비대위원장을 빨리 물러가라, 사퇴하라, 같이 책임지라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당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했었는데 네. 그게 의원총회 앞두고 40분 전에 40분 전에, 네. 갑자기 권성동 이제 전 원내대표죠. 네. 전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취소하는 일도 있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알지도 못했다고 그러고 네.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체? 그래서 우리 당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정당인지 저는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도 어느 순간부터 좀 극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 당의 제가 봐서는 한 30% 가량은 좀 극우화된 당원들, 이분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당의 모습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의 민심에서 상당히 이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저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원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는 원인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과거의 자신들의 행적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는 거지요. 네. 감추려고 하겠죠. 자신들의 가오를 숨기려고 하겠죠. 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겠지요. 이것은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많이 닮은 꼴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당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책임져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나서 그리고 자기 반성이 되고 난 이후에 통합을 이야기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이분들이 언론이나 누굴 만났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개파 갈등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개파 갈등이라는 명명하에 네. 이것을 모든 자신들의 가오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저는 책임을 엄중히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 새 원내대표 역시도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5대 개혁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그렇다면 일부 당내 의원들이 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자기의 가오를 인정하기 싫은 거지요. 네.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논리를 의총해서 하더라고요. 뭐냐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은 하면 안 된다. 네. 이해가 됩니까? 비상계엄을 잘못했다. 네. 근데 탄핵은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그게 바로 해괴망측한 논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 대다수가. 예. 국민의힘의 네. 의원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의원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지역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어요. 제가 사하구거든요. 네. 그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혹시 돼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니까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네. 전쟁이나 비상사태 때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12.3 비상계엄은 평화로운 시기에 대통령이 소동을 일으킨 행위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대다수의 의원들께서는 네. 크게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안 되면은 저는 정계를 떠나는 게 정치를 떠나는 게 그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내용이 이 수습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가슴이 아픈데 이 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가오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 영역이 있다면은 그 영역을 빨리 정리를 해내야 된다 봅니다. 특히 또 최근에 3가지 특검법이 지금 통과되고 되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최상명 특검. 네. 여기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정말 엄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속도전을 해서 이것을 또 여당과 정부 여당에서 이걸 질질질 끌지 말고 이 부분을 빨리 수사하고 정리해서 어떤 새롭게 새로운 토대 위에서 저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약간 넘었는데 자, 6.3 대선의 개표 결과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재명 후보 49.4%, 김문수 후보가 41.2%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탄핵의 와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저 정도면 잘 싸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좀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험결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정가의 경험과 또 현재 기소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탄핵에 찬성한 국민들은 저 수치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네.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근데 40%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크게 많이 반성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가 좋아서 찍었다기보다는 상대당의 후보가 너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네. 도덕적 험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좀 많이 본 측면이 없잖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 판에 이제 보수가 어느 정도 좀 결집한 결과물이지 저게 우리가 잘해서 40%를 넘겼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 일주일 만에 한 일들을 쭉 보면 일단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 주가도 많이 오르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는 주식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좀 스타트는 하니문 랠리라 해가지고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적인 그 어떤 금융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내수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대기업들이 네. 국내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비근한 예로 미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에 그래서 그리고 봤을 때 외국인 투자 중에서 가장 연봉이 센 게 또 우리나라 기업이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왜 미국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한번 느껴야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들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 첫 인사 중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동산 차명 거래 그리고 뭐 차명 대출까지 터졌는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오광수 민정수석을 교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서는 문제있다. 뭐 교체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임명권자에서 의한 그 책임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그 몫이다 이래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저는 고위 공직자로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고위 공직의 위치에 올리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입법 관련해서 보면 이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 이 3대 특검 법안이겠습니까? 네. 최혜병, 김건희 그리고 내란 특검법 포함해서 이 메모드급 특검단이 구성이 돼서 곧 활동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특검법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은 결국 윤석열 전 파면당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던 경험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당에도 관련이 된 인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대 특검을 빨리 이것을 미적미적거리고 늦추면서 또 이것 또한 정부 여당에서 활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네. 속도전을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저는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가 있었지만은 사면 복권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역사적으로 아주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이번에도 반복된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내란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서 이거는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지만 우리 당 내에도 만약에 그런 인사가 있다면은 네. 그건 당연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걸린 재판, 이 재판부가 잇따라서 이제 재판 공판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뭐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걸린 재판은 임기 동안은 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원칙적으로 그거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국민투표로 해가지고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는 여야가 정치적 영역에서 합의 도출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재판이 중단된 것이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임기가 종료가 되고 나면은 재판을 재개하면 되고 또 네. 재판을 재개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저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또 정치적으로 고려해 나간다면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특검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특검법 수사가 이제 끝나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거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봤을 때는요. 위헌 정당으로 판명락이 두 번 있었습니다. 네. 1958년도입니까? 그때 진보당 사건이 있어서 위헌 정당으로 판결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그 통합진보당 사건에 있었을 때 또 위헌 판결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개 다 보면은 나중에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이 좀 많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비상계엄과 관련되어서 이제 위헌 정당으로 이제 지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같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탄핵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의원들도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 위헌 정당으로 판결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자, 일단 지난 대선에서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갈 길이 그렇게 썩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치에서는 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건전한 야당으로서 건강한 야당으로서 활동을 해 나가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21대도 그렇고 지금 22대 초반도 그렇고 정치가 실종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서로의 어떤 이 충돌 네. 이것은 결국 국민들 삶에는 전혀 관계 없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는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무한히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선출된 지가 지금 불과 며칠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한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따져보면은 국민의힘 즉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네. 이 조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여당과 무조건 사안마다 부딪힐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그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또 우리 쪽에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를 복원함으로써 야당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야당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당의 이른바 당을 누가 이끌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원내대표는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당대표를 또 새로 세워야 될 텐데 어떤 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 좀 실용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실되게 반성하고 또 새롭게 우리 당을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보수의 가치를 잘 확립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이야기한 보수의 가치라고 하면 결국은 헌법 정신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현시켜내고 또 경제 성장을 시켜내고 그리고 사회를 안정시켜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보수의 가치를 지닌 실용적인 인물이 새롭게 우리 당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는 분은 아닐 텐데 한 분만 꼽으시라면 실존 인물로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사회자님께서 잘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안동훈 대표입니까? 아니 저는 누구든지 간에 그는 시청자분들, 국민들의 또 당원들의 저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조경태 국민의힘 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